조선왕국 견문록을 보면 난파일기보다 더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데요. 마치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도 새롭고 또 이러했었나 싶은 구석도 있습니다. 제가 낭독한 스페로우 호코의 난파일기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레드야드 교수가 1971년에 펴낸 하멜의 표류기 중 하멜의 직접 기록이었고 그 외에도 여러 관련 기록들이 하멜 표류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삼중당 문고에서는 1975년에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하멜이 서술한 내용을 당시의 조선, 일본 및 네덜란드의 기록들과 일일이 대조하여 그 진위를 밝혀낸 데 있습니다. 저자는 조선 측 사료인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및 조선왕조실록 이외의 정재륜, 윤행임, 성혜영 등의 문집을 인용하여 당시 조선 정부가 표류인들에 대하여 취한 조처들을 구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일은 하멜의 서술 내용과 조선 측 기록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재미있는 기록 조선왕국 견문록을 낭독하겠습니다. 꼬레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조선왕국을 그들은 조선국, 때로는 까올리라고 부른다. 이 나라는 북위 34도에서 44도 사이에 위치하고 남북의 길이는 450마일, 동서의 폭은 약 225마일에 달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그릴 때 트럼프 카드 모양으로 장방형을 그려 보이지만 사실은 바다 멀리까지 튀어나온 돌출부를 여럿 가지고 있다. 조선은 8개의 도와 360개의 대소도시로 구분되어 있는데 산 위에 축조된 요새와 성체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나라의 해안선 일대에는 암초와 사초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형편을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에게는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고 위험하다. 동남 해안에서는 일본이 매우 가까우며 조선의 부산에서 일본의 오사카까지는 불과 25 내지 26리그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는 스시마라는 섬이 있는데 조선 사람들은 이 섬을 대무도라고 부르며 전에는 조선의 영토였으나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제주도와 바꾸었다. 조선의 서부는 난킹만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분리되어 있으나 북부는 길고도 높은 산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섬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동북에 있는 넓은 대양에서는 해마다 다량의 고래가 잡히는데 그 중에는 고래잡이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어부들의 구창이 꽂힌 것도 있다. 여기서는 또 12월, 정월, 2월, 3월에 4개월 동안 청어가 풍부하게 잡힌다. 그 중에서 처음 2달 동안에 잡히는 청어는 우리 네덜란드에서 잡히는 것과 크기가 같으나 그 뒤에 잡히는 것은 좀 작다. 조선의 청어는 우리나라에서 3, 4월에 전을 부쳐 먹는 청어와 종류가 같은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오보와 조선과 일본과 만주 사이의 북부에는 웨이가츠 해협에 이르는 해상 통로가 있을 것으로 추리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동북 해상을 왕래하는 조선 수부들에게 그쪽 바다를 지나면 무슨 육지가 없느냐고 수차례 물어보았으나 망망한 대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는다고 한결같이 대답하였다. 조선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난킹만의 제일 좁은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난다. 육로를 이용하려면 국경지대의 높은 산을 넘어야 하는데 그것도 곤란한 일이거니와 특히 겨울에는 혹한에 시달려야 하고 여름에는 맹수의 피해가 많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겨울에는 하천이 사람이나 우마차가 지나가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두껍게 얼기 때문에 북쪽의 육로를 이용하기가 용이하다. 조선의 추위는 지독하게 맵다. 1662년에 우리들은 산중의 절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 행각을 한 일이 있었는데 눈이 어떻게 많이 내렸는지 사람들은 눈 밑으로 길을 내고 집 사이를 왕래했으며 또 눈 위로 다닐 때에는 라켓 모양의 작은 목판을 신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이 목판을 신으면 눈 속에 빠지지도 않고 또 산을 오르내리기에 조금도 불편한 점이 없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일기에 삽입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는다. 이 혹한 때문에 북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보리를 주식으로 삼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쌀과 모카의 재배가 불가능하다. 윤택한 사람들은 양식을 남쪽에서 반입해 오지만 영세민들은 배옷과 보잘것없는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지낸다. 그 대신 이 지방에는 인삼이 생산되는데 인삼은 청나라에 곡물로 바치기도 하고 중국과 일본에 많이 수출되기도 한다. 북부를 제외한 다른 지방은 토지가 비옥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생산되며 특히 쌀을 비롯한 곡물이 풍부하다. 직물로는 삼과 솜과 견잠이 산출되는데 견직 기술은 아직 모르고 있다. 이 밖에 은과 납, 호피, 인삼, 가축 및 가금 등이 있다. 조선 사람들은 말과 소를 많이 기르는데 황소는 논밭을 가는 데 이용하고 말은 여행과 운반용으로 쓰인다. 이 밖에 곰, 사슴, 산돼지, 돼지, 개, 고양이 및 여러 종류의 동물이 있다. 우리들은 코끼리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나 악어는 하천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악어의 등은 총알을 맞아도 뚫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나 백가죽은 매우 부드럽다. 악어는 크기가 여러 가지인데 큰 놈은 길이가 거의 70피트나 되며 머리는 크고 코는 돼지코같이 생겼으며 입과 목은 귀까지 찢어지고 눈은 날카로우나 작으며 희고 튼튼한 이빨은 빗살처럼 고르게 박혔다. 무엇을 먹을 때에는 위턱만 움직인다. 등뼈는 60개나 되고 발톱은 길며 꼬리는 길이가 몸통 길이와 같다. 이 동물은 물고기거나 가리지 않고 먹는데 특히 사람고기를 즐긴다. 조선 사람들은 어린이 셋이 악어 뱃속에 든 것을 한 번 본 일이 있다고 여러 번 들려주었다. 이 밖에 뱀과 유독 동물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조류로는 백조, 거위, 오리, 외가리, 황새, 독수리, 매, 솔개, 비둘기, 까치, 까마귀, 종달새, 꽁, 닭 등이 수없이 많으며 이 밖에 유럽에는 알려지지 않은 종류도 있다. 조선은 절대 권력을 가진 국왕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국왕은 모든 국사를 누구의 자문도 받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처리한다. 조선에는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정한 지역, 즉 도시나 섬이나 마을을 지배하는 영주가 없으며 모든 상류계급의 수입원은 그들이 득세했을 때 마련한 토지와 거느리고 있는 노예들밖에 없다. 우리는 노예를 200~300명씩이나 데리고 있는 대관을 본 일이 있다. 그러므로 국왕이 어느 특정인에게 내린 토지나 관직은 그가 죽으면 다시 국왕에게 귀속된다. 국왕은 왕성 안에 병정을 많이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들은 국왕의 신변을 호위하고 국왕이 행차할 때 그를 수행하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 각 도는 7년마다 도내에 있는 한정들을 서울로 보내서 2달 동안 국왕을 호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해에는 한정을 교대로 서울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온 도내가 항상 무장하고 있는 셈이 된다. 각 도에는 대장 1명씩이 임명되는데 그 밑에는 4~5명의 여단장이 있고 다시 그 밑에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수요만큼의 중대장이 배치된다. 이 중대장은 한 고을이나 성진의 행정 책임자이기도 하다. 아무리 작거나 외떨어진 마을이라도 최소한 1명의 하사관이 배치되며 그는 각 마을의 10인조의 장들을 통솔한다. 이 하사관은 매년 한 번씩 자기 관할 구역에 사는 장정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왕은 가만히 앉았어도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파악할 수 있다. 기병은 갑주, 환도 및 활가살로 무장하며 이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우리나라 것과 비슷하다. 다만 끝에 뾰족한 쇠가 붙어있는 점이 다르다. 보병 역시 갑주를 입고 환도와 소총 또는 단창으로 무장한다. 군관들은 활가살 이외에는 지니지 않는다. 군졸들은 탄야 50발씩을 자비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 밖에 각 고을에서 선발되는 승병들이 있는데 이들은 좁은 길목이나 험한 산마루에 있는 요새와 성진들을 자비로 지키고 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 승병들은 가장 우수한 병종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자기들 중에서 뽑은 지휘관에게 절대 복종하며 그 군율은 여느 군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국왕은 자기를 섬기기에 적합한 인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60세가 넘으면 병력이 면제되고 그 아들이 대신 복무하게 된다.
군역에 종사하지 않는 자유민과 노예의 총수는 전 국민의 약 반에 달한다. 만약 양민인 남자가 여자 노예와 관계하거나 남자 노예가 양민인 여자와 관계하여 출생한 아이들은 노예가 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같이 노예인 경우에는 그 소생은 모계의 주인의 노예가 된다. 조선은 사방이 거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각 고을에는 항상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적재한 병선이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 조선의 병선은 대개 2개의 돛대와 30 내지 32개의 노를 가지고 있으며 노 하나에 노수 5, 6명이 배치되므로 이런 종류의 병선 한 척에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합해 약 300명이 타게 된다. 병선에는 작은 대포 수문과 함께 여러 종류의 화기를 싣는다. 각 도에는 도내의 수군을 총지휘하는 수군졸도사가 있어서 해마다 한 번씩 함대를 사열하고 그 결과를 수군 통제사에게 보고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통제사가 사열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한다. 절도사나 그의 부하 군관들의 비위 사건이 적발되면 유배를 당하거나 사형을 당하는 수도 있다. 1666년에도 우리가 분치되었던 전라자수영의 수사가 병선 17척을 사열하는 도중에 화약고가 폭발하여 5사람이 폭사한 사실을 국왕에게 알리지 않은 죄로 유배를 당한 일이 있었다. 육군과 수군을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들은 매일 조정에 나가 어전회의에 참석하고 각자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국왕을 보필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국왕에게 강요할 권한은 없다. 이들은 국왕의 요청이 있기 전에는 국왕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또 왕명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에도 관여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국왕의 측근 중에서도 제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죄를 짓고 파면되지 않는 한 80세까지는 그 직위를 지킬 수 있다. 이 규정은 조정의 다른 하급관직에게도 적용되는데 누구든지 승진되기 전에는 자기가 맡은 직책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각도의 감사와 고을의 수령들은 3년마다 갈리도록 되어 있으나 대개는 재직 중에 비위 사실이 적발되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국왕은 요소마다 정탐관 암행어사를 밀파하여 지방관리들의 행동을 감시 보고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리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종신유배를 당하는 예가 많다. 국왕이 왕실 및 친위군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은 모든 육산물과 해산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로 충당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 도시와 마을에는 국세로 바치는 각종 산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마련되어 있다. 대부분이 상민인 농민들은 수확기가 되면 그들의 생산물 중에서 조세를 먼저 창고에 운반한 다음에야 비로소 나머지를 딴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 나라의 대관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왕이 주는 봉급으로 살아가는데 그 봉급이라는 것이 그들이 부임하고 있는 지방의 세입, 즉 육군과 수군을 유지하기 위하여 징수한 중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세 이외에도 군적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 1년에 사흘씩 국가에서 시키는 부역에 나가야 한다. 수도에서 근무하는 군졸들은 봉급의 일부로 1년에 면포 3필씩을 지급받는데 그것으로 군복을 지어 입으며 그 값을 전부 따지면 곤총 한 자루를 살 만한 것이다. 이 면포 역시 백성들한테서 징수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이 밖에 다른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혹하게 집행된다. 누구든지 국왕에게 반역하는 사람은 그 삼족이 멸문을 당하고 그 집은 헐리되 아무도 다시 지을 수 없으며 그의 재산은 몰수되며 간혹 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수도 있다. 일단 국왕이 내린 칙령에 대해서는 아무도 외람되이 반대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약 그랬다가는 엄벌을 모면할 길이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를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우 하나만을 골라서 이야기하겠다. 호러미가 된 형수가 훌륭한 바느질 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들은 국왕이 하루는 자기 형수에게 옷 한 벌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시동생인 국왕에게 철천의 원한을 품고 있는 형수는 옷을 지을 때 겉과 안 사이에 부적과 주문을 적은 종이를 넣었다. 그 뒤로 국왕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마음이 불쾌하고 불안하여 견딜 수 없었다.
오랫동안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국왕은 드디어 짐작하는 바가 있어서 옷을 뜯어본 결과 그동안 그가 고통을 받고 불안하게 지내온 원인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 불쌍한 여인을 국문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국왕은 자기 형수를 바닥이 노쇠로 된 방 안에 가두고 고래에다 불을 지피게 하였다. 여인은 고열을 견디다 못해 마침내 죽고 말았다. 이 가혹한 사형 선고에 관한 소문이 각 지방에 퍼지고 이 불행한 여인의 가까운 친척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당시 어느 도의 감사로 문벌이 좋고 덕망이 높아 조정에서도 알아주는 인물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전하의 형님 되시는 분의 배필이 될 만큼 지체가 높았던 현숙한 부인을 그처럼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이며 좀 더 관대한 은총을 베풀었어야 마땅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대담한 신하의 주장에 경로한 국왕은 즉시 그를 소환하여 곤장으로 그의 정강이 뼈를 20대 때린 후 그의 목을 베게 하였다. 이런 범죄 사건과 다음에 이야기하는 사건들은 범인 개인만 처벌되고 가족 전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남편을 살해한 여자는 흙이 어깨에 닿을 때까지 산채로 땅속에 묻는데 그 장소는 행인이 많은 큰 길로 정하며 그 옆에는 도끼를 놓아두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여자의 머리를 한 번씩 치게 하여 죽인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고을의 사법관들은 잠시 직무가 정지되고 그 군수나 현감도 갈리고 그 대신 이웃 고을의 군수 또는 현감의 지휘 감독을 받거나 잘돼야 지방 유지 중에 한 사람이 직무대리를 하게 된다. 지방 장관에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들에 대하여 조정에 무고를 하는 고을에 대해서도 같은 형벌을 내린다. 아내를 살해한 남편으로서 아내가 간통이나 그 밖에 중대한 가시를 범한 사실과 같은 충분한 이유를 실증할 수 있는 사람은 위에 적은 것과 같은 처벌을 받을 위험이 없다. 만약 살해된 여자가 노예인 경우에는 그 여자의 몸값의 3배를 주인에게 물어야 한다. 주인을 살해한 노예들은 참혹한 고문과 죽음을 당하지만 노예를 죽인 주인은 그 이유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살인범에 대한 형벌은 이만큼 가혹하다. 범인을 오랫동안 고문하여 죽게 한 뒤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썩은 시체에다 식초를 붓고 식초를 다시 깔때기 같은 곳으로 시체의 목구멍으로 흘러들여 보낸 다음 배가 차면 몽둥이로 토해낼 때까지 때리는 것이다. 도적들 역시 고문을 당하다가 죽는다. 그러나 이 무서운 형벌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 중에는 도벽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유부녀와 동침하다가 들킨 독신 남자는 잠방이만 남기고 옷을 발가벗겨서 얼굴에는 석회를 바르게 하고 양쪽 귀를 화살로 꿰뚫고 등에는 작은 북을 매단 다음 내거리를 돌아가면서 북을 침으로써 이 간통자에게 창피를 준다. 이에 대한 형벌은 곤장으로 볼기 40대 내지 50대를 치는 것으로서 끝나는데 여자의 경우는 옷을 입은 채로 곤장을 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조선 남자들은 매우 호색적이고 시기심이 많아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기 아내를 보이는 일이 없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고심을 많이 한다. 아내가 있는 남자로서 다른 남자의 아내와 동침을 하다가 잡히면 사형을 당하는데 주로 상류계급 사람들에게는 이 형벌의 적용이 더욱 엄하다. 그런데 이 경우 범인의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버지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형 집행인이 되어야 한다. 범인은 죽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남자들은 등에 칼맞기를 원하고 여자들은 목에 칼맞기를 원한다. 국왕이나 개인에게 부채를 지고 기일 안에 갚지 못하는 사람은 매달 한두 차례씩 정강이를 곤장으로 때리되 빚을 청산할 때까지 계속한다. 만약 빚을 다 갚기 전에 채무자가 죽으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을 갚거나 못 갚으면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왕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채권자는 빚을 못 받을 염려는 없다. 이 나라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은 볼기나 종아리를 얻어맞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도 흔하고 또 한마디의 실언만으로도 이 형벌을 받는 일이 잦기 때문에 치욕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군수나 현감 또는 그 이하의 사법관들은 도의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또 국사범에 대해서는 먼저 국왕에게 알리기 전에는 아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조선 사람들이 범인에게 벌을 주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범인의 정강이를 매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볼기에다 매질을 하는 것이다. 이 밖에 발바닥과 종아리를 치는 방법도 있다. 먼저 정강이를 곤장으로 치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범인의 발을 손가락 4개 넓이밖에 안 되는 작은 걸상에다 붙들어 매고 같은 크기의 걸상을 넓적다리 밑에 대어 두 다리를 단단히 묶는다. 그리고 난 다음 몽둥이로 정강이를 친다. 이 몽둥이는 길이가 사람의 팔만 하고 한쪽은 약간 둥글고 다른 쪽은 판판하여 굵기는 5실링짜리 은하만 하다. 이 몽둥이는 대개 참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드는데 한꺼번에 30대 이상을 때리는 일은 없고 2-3시간쯤 쉬었다가 나머지 대수를 때리도록 되어 있다. 발바닥을 곤장으로 매질하는 경우에는 범인을 땅 위에 앉히고 양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함께 묶은 다음 두 다리 사이에 놓은 널빤지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굵기가 사람 팔만 하고 길이가 3-4척이나 되는 몽둥이로 판사가 선고한 대수대로 치는 것이다. 한편 볼기를 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범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옷을 벗기고 땅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작은 나무 걸상에 몸을 묶는다. 여자는 짧은 하의만 입히고 역시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위에서 말한 것보다 크고 긴 몽둥이로 친다. 곤장 100대는 곧 사형 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100대를 맞고서 죽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거니와 채 50대도 맞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다. 종아리를 치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채찍이나 막대기를 사용하는데 특히 부녀자와 소년범들에게 적용된다. 이상 언급한 여러 종류의 형벌을 과할 때면 범인들이 애처로운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매를 맞는 범인들 못지않게 고통을 당하게 마련이다. 종교를 보면 조선 사람들은 거의 신앙이 없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서민들은 우상 앞에서 괴상한 몸짓을 하는 것이 고작인데 존경은 하지 않으며 양반들은 더욱이 존경심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우상보다는 훌륭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는 이들이 친척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 하는 행동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모두 고인을 추모하는 제사에 참석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3-400리 길을 여행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고인이 좀 위대한 사람이면 그에 대한 사의를 표시하고 고인이 학식이 많은 종교인이면 그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여 고인을 잊지 않았다는 증표를 남겨두는 것이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절로 몰려가서 작은 향목 조각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우상 앞에 갖다 놓는다. 그리고는 큰 절을 한 다음 몰려 나온다. 이것이 조선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예배를 올리는 방식이다.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속세에서 잘 사는 사람은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 속세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내세에서도 벌을 받는다고 대답한다. 이 밖에 설교나 종교적 신비에 대해서 이들은 아는 것이 없으며 따라서 종교 논쟁이 있을 수도 없다. 전국을 통하여 이들은 똑같은 것을 믿고 실천할 따름이다. 승려들은 하루에 2번씩 부처님 앞에 향을 피운다. 명절에는 북 또는 진 같은 악기를 치며 절 전체가 법석을 떤다. 조선 왕국에는 절과 암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대부분이 산속에 있으며 소속된 고을에서는 최소한 4,000명의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는 곳도 있다. 이들은 10, 20, 때로는 30명씩 나뉘어져 있어서 최고 연장자가 통솔하며 자기 의무를 완수하지 않는 자가 생기면 최고 연장자는 다른 중들로 하여금 곤장으로 볼기 20대 내지 30대를 치게 한다. 중범들은 관할 고을의 군수나 현감에게 넘긴다. 누구든지 중이 되는 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그만두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조선 방방곡곡에 중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들이 받는 대우는 노예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이들이 무는 세금이 너무 많고 또 종사하는 노역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열이 높은 승려들은, 특히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크게 존경받으며 나라의 대관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고 국왕의 왕사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다른 승려들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말을 타고 전국의 어디를 가든지 큰 환영과 좋은 대접을 받는다. 이들은 생명을 가진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머리와 수염을 밀어야 하고 부녀들과도 일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다. 만약 이 계율을 어기면 곤장으로 볼기 70 내지 80대를 맞고 절에서 쫓겨나야 한다. 중이 처음 삭발한 때나 그 직후에 그의 팔에 영원히 가시지 않는 낙인을 찍기 때문에 그가 승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전력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기도 하고 구걸을 하러 나가기도 하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고을의 군수나 현감한테 시어도 받는다. 또 조선의 중들은 남의 집 어린애들을 데려다 기르는데 항상 자기 곁에 두고 독서하는 법과 글 짓는 법을 열심히 가르친다. 이 애들이 성장하며 삭발을 시키고 중으로 삼는다. 이들은 주승이 죽을 때까지 버는 것을 주승에게 바치며 주승이 죽으면 자유로운 몸이 되어 주승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다. 그러므로 이들은 친아버지가 죽었을 때와 똑같이 주승의 상복을 입으며 그 이유는 그동안 자기들을 길러주고 가르쳐준 노고에 보은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의 절들은 신자들의 시주로 세워지는데 사람들은 각자의 재력에 따라 비용을 분담한다. 조선에는 또 하나의 교파가 있는데 금욕생활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위에서 말한 중들과 같으나 삭발을 안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이 교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태초에 인간은 하나의 언어밖에 없었는데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 불탑을 세울 때 그 설계 문제로 시비가 생겨서 언어의 혼잡이 야기되었다는 전설을 믿고 있다. 양반들은 자주 절에 찾아가서 같이 데리고 간 상민계급 출신의 부녀들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과 놀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조선의 절들은 대개 쾌적한 위치에 있어서 전망도 좋고 정원도 아름답게 갖고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는 절이라기보다 일종의 유흥장소라고 부르는 것이 격에 어울리는데 이런 절들은 중들이 술을 마구 퍼마시며 노는 보통 절일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가 조선에 체류하고 있을 때 서울에는 여승들만 있는 승방이 2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에는 양반집 교수들만 있었고 다른 곳에는 서민계급의 처녀들만 있었다. 이들은 모두 머리를 깎고 남승들과 똑같은 계율과 의무를 준수하고 있었다. 국왕과 대관들은 이들을 보호해 오다가 현 국왕이 즉위한 지 3, 4년 뒤에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상 정치 및 종교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개인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조선의 상류계급 사람들이 사는 집들은 위풍이 당당하지만 일반 서민층이 사는 집들은 매우 초라하다. 또 서민들은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다. 아무도 허가 없이는 자기 집에 기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들은 지피나 갈대로 지붕을 씌우고 있다. 집과 집 사이에는 담과 울타리 또는 방책을 쳐서 서로 구별을 삼는다. 집을 지을 때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제1층까지는 돌을 쌓아 올리고 나머지는 전부 목재로 벽을 만들어 외부에는 칠을 하고 내부에는 광택이 나는 백지를 바른다. 방바닥에는 구두를 놓아 겨울에는 밑에서 불을 떼게 되어 있으므로 마치 난로를 놓은 것처럼 방 안이 늘 따뜻하다. 또 방바닥은 기름종이로 바른다. 서민계급의 집들은 모두 작고 단층이며 천장 밑에는 다락을 만들어 식량을 저장한다. 한편 양반들이 사는 집에는 반드시 사랑채가 달려 있어서 친구들을 접대하기도 하고 친지들을 묻게도 하고 또 남자들끼리 모여서 주연을 즐기기도 한다. 대개 이런 집 앞에는 연못이 있는 넓은 뜰이 있거나 포장된 산포길이 있는 정원이 있게 마련이다. 부인네들이 기거하는 안채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서 아무나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게 되어 있다. 상인들과 잘 사는 도회의 사람들은 대개 살림집 옆에다 별채를 지어두고 상품을 보관하기도 하고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담배와 술을 대접하기도 한다.
이런 도회지 사람들 중에는 마음대로 모임에도 나가고 남편을 따라 잔치집에도 가는 정숙한 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남편 좌석 맞은편에 자기들끼리 앉는다. 이들은 꼭 필요한 가구 이외에는 장만하지 않는다. 조선에는 음식점과 유흥업소가 많이 있어서 남자들은 이런 집에 놀러가서 기녀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즐긴다. 여름에는 숲속의 우거진 나무 그늘 밑으로 장소를 옮겨서 레크레이션을 취한다. 지방에는 과객이나 여행자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숙소가 없지만 나그네는 내 발 닿는 곳이 내 집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그는 밤이 되면 맨 처음에 발길이 닿는 집으로 찾아가서 앉기만 하면 된다. 비록 큰 집이 아닐지라도 집주인은 손님에게 쌀밥과 고기를 저녁으로 내다가 대접한다. 이 집을 떠난 뒤에는 또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집들을 같은 방법으로 방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로 가는 대로에는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정부 예산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집들이 있다. 조선 사람들은 8촌 이내에 동족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 이들은 8살이나 10살만 되면 결혼하므로 연애라는 것을 모른다. 처녀들은 무남동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하는 날부터 시부모 집에 가서 산다. 이들은 살림살이와 가소를 거느릴 줄을 알 때까지 시댁에서 산다. 장가가는 날이 되면 신랑은 말을 타고 친구들과 읍내를 한 바퀴 돈 다음 신부집 문 앞에 가서 멈춘다. 여기서 친척들의 융숭한 환영을 받은 다음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다른 의식은 없고 이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다.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준 아내라도 남편은 마음대로 그녀를 내보내고 다른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는 법에 의하지 않고는 남편과 동등한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남자들 중에는 맘 내키는 대로 소실들을 거느리고 아무 말썽 없이 스스로 그들 집을 드나드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집에는 정실 이외에는 두지 않으며 나머지 소실들은 읍내에 적당한 곳이나 본집 가까운 곳에 살게 된다. 그러나 양반 중에는 한 집의 본처와 소실 두세 사람을 함께 거느리고 사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 본처거나 소실이거나 가족 전체를 통솔하고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여자가 한 사람 있게 마련이다. 나머지 여자들은 각기 떨어진 별실에 살며 주인이 마음이 생길 때에만 찾아가게 된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조선의 남편들은 아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노예나 별다름 없이 부리고 사소한 잘못이나 공연한 트집으로 내쫓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떠맡기는 경우가 많다. 불쌍한 아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데려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남편들에게 처자를 내보낼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 것은 이 나라의 인구를 조밀하게 만드는 방편이 된다. 조선 사람들은 양반이나 자유민을 막론하고 어린이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하며 이 일에 무한한 쾌락을 느낀다. 이들은 어린이들을 교수함에 있어 엄격한 방법 대신에 꽤 순리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차 학자가 될 학생들에게 학문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선조들이 남긴 훌륭한 업적 이야기를 해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크게 입신양명한 선조들의 명예를 되새겨 줌으로써 학생들 사이에 경쟁심을 일게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서당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문을 향상시키고 또 훈장들이 읽으라고 내어준 고전들을 해석하는 솜씨는 참으로 감탄할 만하다. 사실 학생들이 배울 것은 전부 이 고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당 교육 이외의 각 고을에는 향교라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양반들은 그들이 완고하게 지켜내려오는 고래의 관습에 따라 젊은이들을 이 향교에 모아놓고 이 나라의 역사라든가 이전에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한 대관들에 대한 선고문 같은 것을 읽힌다. 또 이들의 학업을 완성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매년 각도의 2 또는 3개의 고을이 합동으로 문과와 무과의 시험을 보이는데 도내의 학자들이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몰려든다. 각도의 감사는 유능한 시험관들을 시험장에 보내 합격자를 선발하게 하고 이들이 제출한 보고에 따라 국왕에게 품위한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에서 전국적인 임용시험, 즉 과거가 실시되는데 이에는 신임뿐 아니라 현직에 있는 관리들도 응시하므로 전국의 인재들이 다 쏠리게 된다. 국왕은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합격자들에게 교지와 함께 관직을 내린다. 문과나 무과 중에서 한 가지 관직만 가지고 있던 구관들은 이런 기회에 두 가지를 겸직하여 수입을 올릴 속셈으로 갖은 공모술수를 다 쓴다. 이와 같은 영예를 차지하려는 갈망은 흔히 후보자들을 파멸시키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명성과 표를 얻기 위해 뇌물을 바치기도 하고 향응을 베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간운동을 하다가 이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들이 노리는 관직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매우 인자하며 그 대신 자식들한테서 받는 존경도 대단하다. 부자 간의 관계는 서로 상대방의 방정한 품행에 의존하고 있으며 만약 어느 한편이 부정한 일로 인책을 당하게 되면 상대방도 따라서 인책을 당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노예들의 경우는 이와 다르니 그들은 자식들이 자라서 노동을 하거나 다른 장사를 할 나이가 되면 곧 주인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식에게 대하여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다. 양민이 죽으면 그 자식들은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상중에는 중들과 똑같이 금욕 생활을 하며 어떤 관직도 맡을 수 없고 관직에 있는 사람도 그만두어야 한다. 또 상중에는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중에 태어난 자식은 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상중에는 화를 내거나 싸움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다. 상을 당한 사람은 그 표시로 겉에는 배로 만든 긴 옷을 입고 안에는 오리 굵고 조잡한 천으로 만든 바지와 저고리를 입을 뿐이다. 또 푸른 갈대로 엮은 모자를 쓰고 그 위에 각근 대신 백근을 동여맨다. 이들이 외출할 때에는 죽장 또는 목장을 짚고 다니는데 죽장은 붙인 상을 뜻하고 목장은 묻힌 상을 상징한다. 이들은 상중에는 절대로 세수하는 일이 없으므로 마치 백인과 흑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처럼 얼굴이 까맣다. 사람이 죽으면 그 친족들은 곧 머리를 풀고 통곡을 하며 거리로 나온다. 다음으로 이들은 고인을 산에 내다 정성껏 매장하는데 그 장소는 지간의 지시에 따라 결정한다. 관은 시체 하나에 둘씩 만드는데 그 두께는 손가락 두셋을 합친 것만 하며 내관의 뚜껑을 꼭 닫은 다음 외관 속에 넣고 다시 외관의 뚜껑을 봉하는데 이것은 침수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리고 관의 표면은 각자의 재력에 따라 칠도 하고 장식도 한다. 일반적으로 매장은 봄과 가을에 해야 하며 여름에 죽은 사람은 내 기둥 위에다 세운 초옥에 안치하여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매장을 할 때는 시체를 다시 집으로 운반해다가 관 속에 고인의 옷과 보물 같은 것을 함께 넣어서 뚜껑을 닫는다. 장례식 전날 밤에는 친족들이 모여서 좋은 음식을 장만해 놓고 밤새도록 즐겁게 지내다가 먼동이 틀 무렵에 장지를 향해 길을 떠난다. 상역군들은 전진할 때 구성진 노래를 부르며 보조를 맞추고 친족들의 애곡 소리는 공중에 메아리 친다. 사흘이 지나면 친족과 고인의 친구들은 다시 묘소로 돌아가 제사를 지내고 차린 음식을 같이 먹으며 유쾌히 보낸다. 서민들은 묘를 쓸 때 불과 5자나 6자 깊이밖에 파지 않지만 대간들은 석간 속에 매장하고 묘 앞에는 같은 석재로 만든 비석을 세우며 비석에는 고인의 이름과 경력은 물론 그를 예찬하는 글을 새겨놓는다. 추석에는 벌초를 하고 핵곡으로 제사를 지낸다. 추석은 설 다음 가는 명절이다. 조선 사람들은 음력을 쓰기 때문에 3년마다 윤달이 끼어 처음 2회는 1년이 12달이지만 세 번째 해에는 10달이 된다. 조선에는 예언자, 점쟁이 또는 풍수가들이 있어서 지하에 묻힌 고인이 잘 있다느니 그렇지 못하다느니 또는 묘자리를 잘 썼다느니 못 썼다느니 하고 서로 장담들을 한다. 그런데 딱한 것은 고인의 유가족들이 매우 미신적이어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묘자리를 2-3번씩이나 옮긴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지루한 의식, 즉 3년상을 마침으로써 부모에 대한 자식된 도리를 완수하고 나면
유산이 남아있을 경우에 재산 분배를 하는데 아버지가 살던 집과 거기에 딸린 토지는 맏아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재산은 다른 아들들이 나누어 갖는다. 딸들이 분배를 받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것은 여자들이 출가할 때 옷가지 이외에는 남편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80살이 되면 그는 더 이상 재산 관리를 할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관리권을 아들들에게 위임한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복량하며 항상 극진한 마음으로 존경한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형제들이 공동 출자한 돈으로 따로 집 한 채 짓고 그 집에서 자기도 살고 부모들도 복량한다. 조선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과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기를 떡 먹듯 하기 때문에 도무지 신용할 수가 없다. 그들은 한번 남을 속이고 나면 마치 훌륭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 사기가 조금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가 말이나 소를 매매할 때라든가 그 밖에 어떤 일을 하다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비록 3, 4개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를 복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은 단순하고 또 남의 말을 잘 믿는 편이어서 우리들은 무슨 일이든지 그들을 고지듣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히 중들은 외국 사람들이라면 덮어놓고 좋아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유약한 국민들이어서 일단 유사시에 용기와 결단심을 발휘하지 못한다. 조선 사람들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최소한 수명의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서 들었는데 그중에는 일본의 천황이 조선을 유리하고 그 국왕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다. 보다 더 확실한 증인으로는 벨테브레가 있는데 그는 달단, 즉 청해 황제가 얼음을 타고 침입해 들어온 뒤 손쉽게 조선 왕국을 점령해버린 왕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해 주었다. 당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던 그는 자신 있게 말하기를 그때 적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보다 숲속으로 도망가서 자살한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였다. 그들은 비겁한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 대신 마땅히 싸워야 할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당한 불행만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 조선 해안으로 표류해온 서양 배들을 약탈하려고 덤볐다가 오히려 손해만 보고 격퇴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피를 몹시 싫어하는데 무슨 피든지 보기만 하면 달아난다. 그들은 환자, 특히 전염병 환자를 두려워하여 도회지나 시골을 막론하고 환자가 생기면 즉시 그들을 들 가운데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집에 데려다가 격리시킨다. 그리고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환자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하고 간호인은 행인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고를 준다. 환자를 돌봐줄 만한 친구가 없을 경우 다른 사람들은 환자가 죽게 내버려 둘지언정 그 곁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도회지나 시골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시돋친 동굴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도회지나 마을로 통하는 길목을 봉쇄하고 또 환자가 있는 집 지붕에도 가시동굴을 얹어 모든 사람들에게 공지시킨다. 한편 조선 사람들은 병에 걸렸을 때 그 나라에서 자라는 약초를 복용하는데 시민들은 약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의원들은 높은 양반들이나 불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돈이 없는 서민들은 장님들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게 마련이다. 서민들은 이들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자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냇가거나 바위 옆이거나 가리지 않고 찾아간다. 특히 이들이 잘 찾아가는 곳은 우상을 모셔놓은 신전인데 답답한 사람들은 여기서 귀신에게 도움을 빌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습은 1662년 왕명에 의해 폐지되었다. 청이 조선을 정복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는 사치와 방탕의 풍조가 풍미하여 모든 조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낭비하는 일로 세월을 보냈었다. 그러나 청과 일본의 핍박을 받은 뒤로는 흉년이 들면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다. 이 고통은 조선이 지불하는 막대한 곡물 때문에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특히 청나라 사람들은 1년에 3차례나 곡물을 받아가는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전 세계에는 왕국이 12개밖에 없으며
이들이 옛날에는 모두 중국의 황제에게 신속되어 조공을 바쳤으나 청이 중국을 점령한 뒤로는 청의 힘으로도 이들을 굴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자주국가가 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청나라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를 남만국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포르투갈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으나 조선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므로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또 남만국이라는 이름도 일본 사람들이 담배의 재배, 제조 및 사용 방법을 전수한 5, 60년 전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이며 그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담배씨가 남만국에서 온 것이라고 일러주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흔히 담배를 남방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조선 사람들은 담배를 몹시 많이 피우며 심지어 4, 5살밖에 안 된 어린이들까지도 피울 정도여서 남녀를 막론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처음 담배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은 그것을 그 중량과 맞먹는 은을 주고 사두었기 때문에 남만국이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 나라에 있는 책 중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의 수요가 모두 8만 8천 몇 개가 된다고 기록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작은 섬이나 모래밭까지도 한 나라로 간주해야 할 것이며 또 태양이 그 많은 나라를 하루 동안에 다 밝혀준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우리들이 나라 이름 몇 가지를 일러주었더니 그것은 어떤 도회지나 마을 이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비웃는 것이었다. 조선 사람들의 해외에 대한 지리 지식은 사이암, 즉 현재의 태국을 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사이암보다 먼 곳에 있는 외국 사람과의 왕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외국과의 무역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일본 사람들과 스시마 도민들이 부산의 서남쪽에 상관을 설치하고 소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조선의 호초, 소방, 명반, 물소뿔, 녹피, 양피 및 그 밖의 상품을 공급하는데 이 상품들은 우리 네덜란드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판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 대신 일본 사람들은 조선의 생산품과 제조품을 교환해 간다. 조선 사람들은 또 패킹과 북부 중국에서도 약간의 무역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말을 타고 육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막대하다. 패킹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울의 호상들 뿐이며 한 번 왕복하는데 최소한 3개월은 잡아야 한다. 아마포 및 면포가 이 무역의 주요 품목을 이루고 있다. 대간들과 거상들은 모두 화폐로 매매를 하지만 서민들은 쌀 또는 그 밖의 현물로 거래를 한다. 조선에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도량형이 한 가지밖에 없지만 상인들은 정부의 경고와 명령을 무시하고 곧잘 저울질이나 말질에 속임수를 쓴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정금 이외의 화폐는 알지 못하며 그것은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만 통용된다. 그들은 은을 무게로 달아서 지불하는데 그 단위는 우리가 일본에서 가져오는 것과 비슷한 조그만 은정이다. 조선의 언어, 필기하는 방법 및 산술은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 같은 사물을 표시하는데도 여러 개의 어휘가 있으며 또 말할 때에도 빨리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히 학자와 큰 지주들은 말을 느리게 한다. 조선 사람들이 사용하는 글자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으뜸가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의 문자와 같은 것으로 책을 인쇄하거나 모든 공무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 둘째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 네덜란드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문자와 같다. 대간들이나 지방장관들은 이 글씨로 진정서에 대한 회답과 상소문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서민들은 이 글씨를 알아보지 못한다. 셋째로 사용되는 문자는 세련이 덜 된 것으로 부녀자들과 서민들이 애용한다. 이 문자는 위에 적은 2가지 글씨보다 쓰고 배우기가 훨씬 간편하며 이 문자로 무엇을 기술할 때에는 매우 가늘고 재미있게 생긴 붓을 사용한다. 이 문자를 사용하면 이때껏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름이나 사물이라도 쉽게 표기할 수 있다. 이 나라에는 인쇄된 것과 필사본을 합하여 옛 서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데
국왕의 친형제 이외의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할 만큼 그 보관 방법이 철저하다. 조선 사람들은 이 책들의 등사본과 목판들을 수벌씩 만들어서 전국의 수개 도시에 분산시켜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화재가 나더라도 전부가 동시에 소실될 염려는 없다. 조선의 역서는 중국에서 만들어 오며 조선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목판으로 인쇄를 하는데 목판을 인쇄지의 양면에 대고 한 장씩 찍어낸다. 또 그들은 계산을 할 때 마치 우리가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처럼 가늘고 긴 삽목을 사용하며 상점에는 계산서철이나 장부를 작성해서 비치하지 않고 다만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사들인 값을 기입해 두고 팔 때에는 판값을 기입하여 남고 미친 것을 알아낸다. 국왕이 외부에 거동할 때에는 조정의 고관 대작들이 총출동하여 그를 배종하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검은 견직으로 된 관복을 입고 그 앞에는 각자의 품계를 표시하는 기장이나 수를 놓아서 만든 쪽을 달고 나온다. 그리고 수많은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그 뒤를 따른다. 또 국왕 앞에는 기병과 보병들이 길을 선도하는데 군기를 들고 가는 자도 있고 전투 시에 사용하는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가는 자도 있다. 이들 뒤에는 국왕의 친위대가 따르며 이들은 그 직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장 충성스러운 국민들로 편성되어 있다. 국왕은 행렬의 중앙에 위치하여 순금을 아끼지 않고 만든 황량산을 밟고 가는데 행진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내어서는 안 된다. 국왕 바로 앞에는 도승지나 그 밖의 다른 고관이 작은 상자를 들고 간다. 이 상자에는 국왕의 행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억울한 사정을 국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적은 상소문을 긴 대나무 끝에 동여매거나 아니면 성문이나 다미에 매달아 놓은 것을 모아다가 넣어두게 되어 있다. 백성들은 이런 방법으로 상소문을 낸 사람의 신원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상소문을 수집해오는 소임을 맡은 관리들이 그것을 거두어다가 도승지에게 주면 그는 다시 이것을 작은 상자 속에 넣어두었다가 국왕이 황궁하는 대로 상소문을 전부 국왕 앞에 제출하여 국왕이 직접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국왕은 즉석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명령하는 교지를 내며 이 결정에는 아무도 항거하지 못하는 법이다. 한편 국왕이 통과하는 도로 옆에 있는 모든 집들은 그 대문과 창문을 닫아야 하며 아무도 감히 대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담 또는 울타리 너머로 밖을 내다보아서는 안 된다. 국왕이 고관이나 병정들 앞을 지나갈 때에는 고관이나 병정은 등을 돌리고 왕을 쳐다보거나 기침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병정들은 이런 경우 입안에다 작은 나무 토막을 집어넣어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청의 사신이 올 때에는 국왕이 손수 조신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사신을 영접하고 그의 숙소까지 동행을 한다. 또 사람들은 사신에게 국왕을 대하는 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의를 표시한다. 사신 앞에 나가는 악사와 기녀와 광대들은 앞을 다투어 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한다. 사신이 왕궁에 머무는 동안 그의 숙소에서 왕궁에 이르는 모든 가도의 양편에는 군사들이 10발짝 또는 12발짝 간격으로 늘어서서 삼엄한 경계를 취한다. 또 청사가 창밖으로 내던지는 쪽지만을 받아다가 국왕에게 바치는 소임을 맡은 관리도 2-3사람 있었다. 그 이유는 국왕이 청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왕의 목적은 청나라 사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극진한 예의를 갖춤으로써 청사로 하여금 청나라 황제에 대한 자기의 존경심을 깨닫게 하고 또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 자기에게 유리한 보고를 하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